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벌입니다.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의료 공백 사태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전방위로 격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히 비난한 데 이어서 민주당은 오늘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점입 가경이라면서 이재명 문재인 회동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 정치 토크 코너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께서 최근에 본래 상근 부대변인이었는데 네. 그 직함을 잠시 몇 달 띄고 있다가 다시 부대변인 직함을 상근 부대변인 직함을 며칠 날 받았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목요일 인선이 날이요? 됐습니다. 그럼 저 축하합니다. 소감을 축하드립니다. 한번 장황하게 말씀해 주시죠. 소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당의 대변인단 혹은 부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그 열망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기보다 제가 속해 있는 정당과 그리고 또 저희가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제 개인적인 영달은 뒤로 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마 헌신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더 길게는 안 해도 예. 됩니다. 예. 네, 첫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이제 대정부 질문 벌입니다. 첫날 정치 분야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자, 결국 추석 밥상에 어떤 메뉴를 올릴지 다들 이제 여야가 최선을 다할 텐데 특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 더 이제 여러 가지를 주력할 텐데 박성민 비서관님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문제도 있지만 네. 일단 의료대란 이 문제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이 사실 지금 석연치 않게 종결돼가는 모양새잖아요. 수사심의위의 결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품고 계시고 이런 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어떤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국회에서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추석 밥상에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님은 어떤 점을 주목하셨어요? 네, 저는 이번에는 민생 현안이 좀 많이 부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엄 준비설 이런 것들 많이 띄웠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국민적인 어떤 호응이나 이런 걸 많이 얻지 못한 상태잖아요. 민주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막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요. 지금 보면은 말씀하셨던 의료 공백 사태도 있지만 최근에 또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말쯤부터 해가지고 이 금투세를 이제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 또 이제 네티즌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에 또 보면은 미국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발표된 민간 부분 고용 같은 경우도 지금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시장이 이 금투세를 유예하느냐 폐지하느냐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시행하느냐 이게 또 이번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아마 12일 본회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거기서 지역 화폐법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조금 있다가요. 저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이 그 지역 화폐법 처리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게 저희 당론 법안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추석 민심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지금 추석을 앞두고 뭐 물가라든지 물가도 굉장히 높고 뭐 이자도 굉장히 높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정부 차원에서 좀 비상한 각오로 내놓는 대책들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생 회복 지원이라는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뭐 마치 굉장히 뭐 현금 살포하는 법안인 것처럼 이제 여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게 어쨌든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원래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정책의 지속성을 가지고 차등 없이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법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개인이 살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걸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10% 할인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민들의 삶에서 사실은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명분 있게 추진한다면 국민들께서 크게 호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조 부대변님, 일단 해병대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단독으로 그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이제 통과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일 날이면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데 법안 처리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지역화폐법 이런 것들도 단독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쟁을 강화하겠다라는 그 속셈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이 지역 화폐법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주도적으로 지휘했었던 법안들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 10월 달에 그 1심이 선고가 날 거라는 예측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향한 공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시리즈와 맞물려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해 그 국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그 아주 악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물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그 선언을 사실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금리 변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하는 총재가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물가 상황이 어려운데 이렇게 현금이 시장에 살포된다라고 하면은 서민들의 삶은 단기간엔 좋아질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안 좋아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는 민주당은 한번 본인들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는 길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 1호 당론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 분화가 좀 가속화되는 것이죠. 김동연 그 지사가 과거에 그 경제부총리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볼 때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25만 원 그 그 공약 자체가 아무리 봐도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삶만 나아지게 한다라는 판단을 일단 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반명 세력이 점점 몸집을 키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과거에 삼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김부겸, 김동연 그리고 김경수 이렇게 삼김이 점점 몸을 좀 푸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민주당 내에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지 이 25만 원 논란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에서 그 개파별 갈등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비서관님 지금 신조 부대변인의 평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평가를. 일단은 그 뭐 사법 리스크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이 모든 어떤 국회에서 야당으로서 하는 정치 활동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더 방탄을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지금 사실 수사도 거의 다 받았고 이제 재판도 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정당이 나서서 방탄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저는 솔직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하는 어떤 생산적인 지적이나 윤석열 정부를 향한 날카롭고 논리적인 비판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무조건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그냥 단순한 반란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정치로 보는 것은 어떤 지금의 상황을 너무 납작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김동연 지사 얘기는 저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메시지를 지금 내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미 민주당이 입장을 어느 정도 선회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무조건 선별 지원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민주당이 이 15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선별 지원 또는 뭐 이제 저소득층에게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이제 대화에 임하겠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뭐 아니면 도 방식으로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분화되는 것이다.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분화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10월에 1심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인 판결은 전 대법에서 받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분화되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도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뭐 여러 주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떤 이재명 대표와의 감정적인 충돌이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최고위원들 골라서 따로 불러서 밥 먹으시고 한동훈 대표는 연락도 못 받았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만 봐도 여당의 분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동수 대표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개인적으로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그 25만 원법을 비판한 거는 사실 뭐 민주당 내 분화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동연 지사 본인도 어차피 향후 대권이나 이런 데 의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반대편에 섬으로써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나 전 이렇게 보고 전 기본적으로 뭐 지역 화폐라든지 기본소득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찬성은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전제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디서 세수를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디서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쏙 빠지고 지금 뭐 선별 지급하냐 보편 지급하냐 이렇게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증가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쓰일 소비를 대체하는 정도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여야 불문하고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가 먼저 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 오늘 민주당이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응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박성민 비서관님 몇몇 언론 분석을 보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총선 이후 심리적 분당 상태였던 민주당 주류 비주류가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계기로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에 동의하세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공공의 적이 이제 생긴 거죠. 이제 공통의 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라는 그 어떤 죄목 자체가 논리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검찰 쪽에서는 뭐 어떻게든지 논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해서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뭐 그리고 국무위원들 다 포함해서 이분들 자녀들 어디 취업했는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해서 받고 있는 자녀들의 월급이 그럼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무위원들을 향한 뇌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논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건드린 것은 사실상 벌집을 건드린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어떤
물론 뭐 고민도 있고 뭐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뭉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우리 진영 안에서는 특히 민주당 안에서는 똘똘 뭉쳐서 이 정권에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 의식이 생기는 효과를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도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게 이 윤석열 정부의 수사, 이 검찰의 수사가 지지층 결집용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한 마음으로 좀 한 뜻으로 함께 좀 싸워보자 이런 공동의 목표 의식이 생기게 되는 효과를 낳은 거죠. 네. 이동수 대표님. 여당은 이번 회동을 꼼수 동맹이다, 방탄 동맹이다. 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자, 일단 이런 국민의힘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의 원하는 바, 니즈 네. 이런 게 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예, 저도 이제 국힘 평가의 대체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지금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순망치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의 가족 그리고 본인까지 수사망이 좁혀져 오는 상황에서 사실 야당을 움직일 실질적인 힘이 본인한테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당심을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친문계 반발도 여전히 있고, 또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져 오는 어떤 민주당의 적통성 이런 것들을 본인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일시적으로 연대를 하면서 좀 이렇게 힘을 합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10월달에 이제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자칫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은 이제 어떤 친문 어떤 진영에서 이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님. 예. 근데 여권 일각에서 이런 뭐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비판이랄까요? 약간 이런 부정적 시각도 나와요. 뭐냐면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훨씬 더 큰 사건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부동산 통계 조작, 뭐 여하튼 사이즈가 이제 비교도 안 되는 큰 사건들에서 왜 문 전 대통령 앞에 가면 수사가 멈추냐 이런 어떤 비난도 있고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었던 과오, 특히 대한민국의 그 사법 절차를 흔들었었던 여러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성민 비서관님이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향한 수사, 이른바 적폐청산이죠. 그 적폐청산도 정치 보복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본인들이 했었던 수사는 정당하고 본인들을 향한 수사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성민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게 일반 국회의원들 자녀들이 받는 봉급도 어떻게 보면 뇌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비유가 잘못된 거죠. 이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행사한 인사권, 그 인사권에 대한 보은적 성격으로 돈이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강화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과 관련된 사법 절차가 진행되니까 일시적인 제휴를 맺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시적인 제휴가 얼마나 갈 것이냐? 저는 아마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년 인사를 갔을 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명 공천을 특별히 부탁했다고 하죠. 근데 그 3명 공천이 안 되자마자 친문과 친명계 간의 분화가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사실상 분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번에는 두 피의자 듀오 간에 그냥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은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종래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 저는 박성민 비서관 반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예. 피의자 듀오 이런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이기 때문에 좀 순화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요. 집권여당의 부대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은적 성격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없어요. 검찰의 의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을 어떤 중진공 이사장에 앉혔다.
라는 것까지는 뭐 안 친 건 사실입니다만 임명하고 나서 그 뒤에 사위 서 씨, 전 사위 서 씨에 대해서 이상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고 어떤 대가성으로 취업을 시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지금 상황에서 없어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아니면 검찰이 하는 언론 플레이의 어떤 그런 것들 빼고는 지금 뭐 서 씨가 뭐 그래 나는 그 대가성으로 받았다 취업을 하기로 했다라든지 이상직 전 의원이 맞다 나를 임명해줘서 내가 사위 서 씨를 채용했다라든지 이런 증언이나 진술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뇌물죄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건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수사들에 대해서는 왜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 가면 멈추냐라는 거를 저는 검찰에 물어보세요.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이 여권에서의 세계관이 제가 전당대회 때도 이제 확인을 한 부분이지만 한동훈 대표께도 그런 질문을 이제 하셨었잖아요. 나경원 후보가 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 구속 못 시켰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야말로 어떤 검찰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검찰의 공권력을 마치 정부 여당의 칼처럼 쓰고 있다라는 이 여권 인사들의 잘못된 인식이 드러나는 하나의 단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주제는 제가 이동수 대표께 먼저 여쭤볼게요. 정부와 여당이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이제 참여 거부하고 있고요. 일단 뭐 개문발차다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 여튼 일단은 떠나야 됩니다. 그 의료계는 당장은 이제 차에 타지는 않을 것 같고 의사협회는 뭐라 그랬냐면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면은 뭐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우리 이동수 대표님 네. 이런 의료계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료 개혁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한 4,500명 규모로 하려다가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의료계 협조가 필요해서 못한 거였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도 이 정도까지 했는데 못하면 앞으로 영영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부가 좀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 처음에 이제 2,000명 증원하겠다 발표했을 때 마치 우리가 시장 가서 한 10,000원 깎을 생각이면 한 3만 원 부르고 이제 결국에 10,000원으로 합의를 보잖아요. 그런 개념일 줄 알았는데 2,000명을 고집하다 막판에 가서 이제 한 1,500명 정도로 조금 줄인 부분들, 전 이게 이제 또 의료계 반발을 크게 샀다고 보고 또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의료 카르텔 이런 비판들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의료계도 심정적으로 많이 어떤 좀 기분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의 여지를 점점 좁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의료계에서 주장을 하는 게 당장 올해랑 내년 그 증원 백지화해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라. 그리고 어떤 책임자, 뭐 박민수 네. 차관일 텐데 책임자 경질해라 이건데 전 사실 이 중에서 뭐 책임자 경질하고 당장 올해 입시를 백지화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또 사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신조 부대변인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의사협회를 테이블에 앉히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공은 저는 의사 단체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정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모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의기투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정부도 동조를 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논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적인 비판의 그 잣대가 결국엔 의사협회로 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내년도 그 입시 정원부터 백지화하라 그러는데 지금 수시 그 전형 그 모집 요강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입시를 준비했었던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라고 했었던 것이고 저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양보를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그 양보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나갈지를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한다? 그렇게 되면 저는 결국에는 의협을 향한 그리고 의사단체를 향한 국민적인 비난의 수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민 비서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이렇게 협치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국회에서는 합의를 이뤘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의사단체들이
2025년 거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논리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2025년 것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과거에 뭐 코로나라든지 지진 때 이제 수능 연기하거나 이랬던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연재해였기 때문에 여기에 비할 수는 없다. 근데 다만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이분들한테도 뭔가 출구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발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지부 장차관의 인사를 교체한다라고 한다면 뭐 장관까지 어렵다라고 하면 차관이라도 빠르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발언도 하셨던 분이잖아요. 박문수 차관이 최근에 이제 경증이면 뭐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의 경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차관을 교체해서 대화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지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 상황에선 정부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키 외모를 좀 약간 킬킬된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키 외모를 품평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야 성향의 유튜버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를 뭐 만났을 때 어땠냐 이렇게 했더니 뭐 외계인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는 그것은 상대당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우리 정치를 정말 퇴화시키는 퇴행적으로 이끄는 아주 저열한 정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금투세 논란으로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당내의 혼란이 가중되자 그 친야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서 지지층을 한번 결집해 보려고 이런 그 막말을 쏟아낸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시간에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금투세 논의부터 한번 좀 진정성 있게 정리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 공세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아주 짧게 딱 한 줄만 평가하시면.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보지는 못해서 그랬어요?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상황을 다 떠나서 어떤 당 대표, 상대당 대표에 대한 뭐 외모적인 얘기는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은요. 저는 이게 이제 그 방송이 지지층 보라고 하는 방송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얘기를 사실 권위가 있는 매체들이 또 받아서 쓰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시간이 지금 한 1분 반밖에 안 남아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0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 해외 고가 가방 수수 사건에 있어 김 여사의 기소 여부 판단하기 위해 꾸려진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수심위 판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성민 비서관님. 빈 깡통 같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할 거면 못하러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특검법이 빠르게 통과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요즘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치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사과 한번 처음에 제대로 했으면 끝났을 일인데 그거 피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임기 이후에 진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참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더 이상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었던 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뒤에 이은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아무런 지금 뭐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특검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민주당이 법치를 부정하는 정당이다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시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중랑교에서 상계교 사이가 많이 막히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 방면은 신내에서 하월고까지 30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전 시간보다 많이 막히고 있고요.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반대 구리 방향은 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더 가서는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어렵고요. 잠실돌교에서 천호대교
상계교 사이도 정체 심합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 방향으로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막히고요. 고속도로 상황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약 20km 가까이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죽전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옥산휴게소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회원 정보를 구입한 다음에 4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지난 3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필리핀에 본사를 둔 판돈 2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조직이 관리해온 수만 명의 회원 가운데엔 청소년들도 상당수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가 만연하게 된 원인과 대책 알아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사회에 불법 도박이 만연해 있다는 거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요즘 들어선 특히 사이버 도박 적발과 관련한 기사를 자주 봐요. 그 실태 어느 정도입니까? 그 앵커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도박이 뭔가요? 그 흔히 도박이요? 말하는 예. 타짜에 나오는 고니와 정마담, 아기가 하는 이런 고스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죠? 저희 같은 세대는 그거부터 먼저 그렇죠. 먼저 예. 생각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거 아니면 뭐 포커 아니면 예. 그런 거죠. 아니면 저기 저 카지노 가가지고 막 돌리는 오프라인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해갖고 조직 범죄자들이 뭔가를 이렇게 뭐 조작해서 카드를 네. 조작 이런 걸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 도박은 어떤 거로 예를 들면요. 네. 어떤 고등학교 교실에 거기 있는 고등학생 학생한테 이 문자가 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오늘 밤에 프로야구 A팀과 B팀이 있는데 네. 투수가 던지는 공이 첫 번째가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와요? 예, 그게 도박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국에서 아니면 뭐 한 번 되는 거고 그 EPL 손흥민 선수의 팀이 토트넘이 오늘 말하자면 첫 볼터치가 누구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다 배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온라인 도박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막 담배 냄새 캬캬한 그 지하에 예. 거기 가서 수십 명이 앞에 그 저기 판 뭐 무슨 판이라 그러죠 보면서 그거 생각했는데 예. 그것도 포함하는데 그것은 아주 고전적인 아주 그러니까요. 클래식한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 도박은 스포츠 토토와 게임과 오락실과 이것이 합쳐지고 홀덤펍도 합쳐진 것에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포카, 고스톱, 섰다 이런 등등의 것은 아주 옛날 것이고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거는 진짜 캐캔복은 옛날 것이고 지금은 네. 그 어떤 것에도 배팅이 가능하고 그 어떤 형태도 배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영화에 어떤 주인공이 왼발부터 내질 것이냐 그것도 다 배팅이 됩니다. 아 그래요. 승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승률에 흔히 말하는 이거 딜러가 다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이버 도박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전통적으로는 풍속 범죄라고 하는데 3,000에서 6,000 명 정도입니다. 전통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이버 도박의 사행 산업위가 규정한 규모는 102조입니다. 102조요. 합법적인 것만. 합법적인 것만. 경마, 경륜, 경정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네. 그럼 불법적인 건 얼마나 될까요? 몇 배. 그거의 몇 배. 100조에 몇 배가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럼 갈수록 이제 수법도 대담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규모도 엄청 크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일당이 도박으로 챙긴 수익 규모도 갈수록 또 그렇게 많아진다고요. 엄청나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100조에서 이들의 수익 규모를 퍼센트로 합치면은 한 30-40%라서 전체 오. 판돈의 30-40%를 이 조직 범죄자들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일반 이용자들이. 그 승률도 조작하고요. 네. 프로그래머도 고용해서 프로그램 승률을 조작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조직적인 접근을 하고 끌어들이고 배팅하고 이런 걸 다 이미 통제가 돼 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사이버 그러니까요. 도박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사람한테는 이뤄주기도 할 거예요. 또 그러다가 네. 거기에 좀 그 맛에 하다 보면 처음엔 좀 딴 거를 기억을 해서 계속 하게 되고 그럼 그러다가 이러면 또 화가 나잖아요. 그 돼지 엄마를 만듭니다. 그 돼지 엄마라고 합니다. 돼지 엄마라 그래요? 예, 돼지 엄마를 만들어 갖고 네. 죄송합니다. 돼지는 나중에 잡아먹죠. 똑같은 예.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상 구조를 열어두죠. 네. 조금 벌게 해주죠. 근데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절대 딸 수 없는 겁니다. 자,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사무소 차려놓고 국내와 연계해서 범행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모니터가 한 서너 개 되죠. 네. 그럼 이 보는 사람이 이 입장에서는 EPL 하나 있고 저기 메이저리그 그거 있고 저기는 어떤 스포츠 토토 뭐가 있고 경륜 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을 어디 하나에 모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메인 화면에 뭐가 되냐면은 채팅창이 있거나 그냥 단순한 게임창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면서 거기서 야 여기 이 TVPL에 뭐 저 배팅할래? 배팅창 열어갖고 배팅하는 겁니다. 주가 게임하고 채팅하는 게 주 같지만 사실은 도박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서버 각각의 서버들은 어디 있죠? 외국에 있죠. 중앙 흔히 말하는 범죄 서버는 또 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조직 범죄는 외국에 나가서 그 서버를 끄집어내야지 근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잡으러 가면 또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왜냐하면 백본이라고 해서 5개 정도를 복제해 둡니다. 여기서 터지면은 바로 끊고 두 번째. 여기서 터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남미에 하나, 동남아에 하나, 동유럽에 하나. 그러니 그 얼마나 잡기가 힘든 겁니까, 예. 사실은.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 도박하면 영화 타짜에서 보던 화투 치고 뭐 그걸 뭐 화투를 뭐 뒤에서 어떻게 보고 위에서 이제 카메라로 봐가지고 뭐 알려주고 공장목 만들고. 예예 그리고 뭐 야광 물질 칠해가지고 예, 예. 뭐 그 뒤에서도 보이고 이 정도면 저는 상당히 그 진전된 어드밴스드된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주 고전적. 고전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다.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전통적인 도박을 한 범죄 집단에게 적용되는 법하고 사이버 도박한 범죄 집단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기존의 형법상에 도박죄, 상습 도박죄가 있고 도박죄 개설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이버 도박에 적용되는 거는 국민체육진흥법이랑 게임산업진흥법이랑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 적용이 다릅니다. 제가 3천에서 6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건 도박죄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심각한 이것은 국민체육진흥, 스포츠 토토 연결된 거, 게임산업진흥법에 있는 처벌 규정들을 포함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규정입니다. 약간 레크리에이션 하다가 뭐 좀 잘못한 거 약간 조금 예. 그 가벼운 방망이 두드리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게임의 승률을 조작하면서 게임 머니를 환전하죠. 네. 그거 많이 보셨죠, 영화에. 네네. 그 마동석의 게임 머니 그렇죠. 이런 그게 불법입니다. 그게 게임산업진흥법의 도박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렇게 환전을 안 해주는 거는 합법적인 게임인데 이걸 비틀어 갖고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규모가 엄청나고 실제로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거고 전통적인 방식의 도박은 사실은 그건 옛날 그렇게 크게 늘지도 않았고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지금 문제는 후자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접근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럽니다. 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새로운 트렌드의 도박인데 네. 처벌 수위 되게 낮다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뭐 실정 법상 5년 아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우리가 잡아야 되는 아귀를 잡아야죠. 쉽게 말하면 네, 영화제로 네. 아귀나 정마담을 잡아야지 거기서 말하는 돼지 엄마들 잡아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을 근데 거기 도박하는 사람들은 이미 중독이 돼서 그건 치료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집안 살림 거덜 다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조직 범죄자로서의 그걸 잡아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실제로는 후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수행자만 잡고 조직 범죄자들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딴 데 가서 또 그걸 버릴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 일을. 하죠. 예. 보이스피싱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예. 보이스피싱도 배달책만 잡고 잡고 수개는 못 잡고 예. 수개를 잡아야지 끊어지는데 수개는 이미 외국에 나가서 수익만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뭐 경찰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배달창만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그래도 몇 명 검거했다는데 안고는 완전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 공부한 거 수천 명 해봤자 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그 불법 그 사이버 도박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똑같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법의 허점도 있고 이게 해외 서버를 두고 이런 것 때문에 그 한국이 예. 사이버 도박 조직 범죄자들의 블루오션이 됐다. 그것도 한 원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말하는 소위 어깨 형님들, 네. 기존의 조직 형님들은 그런 자체도 적지만은 새로운 신흥 조직들은 두 가지. 네. 보이스피싱이랑 사이버 도박으로 지금 자신의 세력을 붉게 하고 있어. 붉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마약까지 붙이죠. 세 가지가 되는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도박하고 도박 자금으로 마약하고 마약 자금으로 도박 다시 하고 그중에 일부는 또 보이스피싱하는 세 가지가 국제 조직 범죄의 핵심적인 블루오션으로서 한국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런 불법 사이트를 제재할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이게 또 텔레그램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텔레그램을. 네,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 돼 갖고 텔레그램의 메인 화면으로 띄워놓고 이걸로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되니까 네. 텔레그램만 들어가면은 추적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착취 사이버 성착취 수사 범죄 그 수사하는 것과 비슷하게 텔레그램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사실은 또 언더커버 말하자면 위장 함정 수사도 해야 되고 네. 굉장히 치밀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이거 이건 진짜 조직 범죄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국제 공조도 되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가 과테말라에 있다고 하면 즉시 끊어야 되는데 너무 늦습니다. 남미. 자, 지금부터는 이런 걸 좀 몇 개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런 도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단은 걸려들지 않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띡 문자가 와가지고 내일 그 뭐 A팀과 B팀이 야구 시합을 프로야구 시합을 하는데 투수가 스트라이크 던질까 볼 던질까 첫 하고 세 번째는 스트라이크 볼 판정하기 전에 타자가 때릴까 뭐 이런 것도 다 문항에 배팅이 들어갈 되는 수 거예요. 있겠네요. 그래서 얼마 걸어라 뭐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반에 네. 소위 말하는 짱이 같이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미로 하는데 너 안 낄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거는 이 도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학교에서 교육을 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것을 하지 않으면은 네네. 이건 사실은 예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뭐 그런 문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그 사전에 이렇게 경각심을 주면 좀 그렇죠. 도움이 예, 될 것 같은데 애초에 도박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이들이 그 도박에 끌어들이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는 건 게임과 채팅을 이용하는 겁니다. 게임과 채팅. 흔히 많이 아이들이 쓰는 특히 아이들이나 20대나 30대나 쓰는 특정한 어떤 채팅 커뮤니티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그냥 대화를 그냥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툭 그렇게 던지죠. 뭐 이 사실 여기 요 재미있는 놀이가 있다 형태로 끌어들여 갖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법만 조금 아신다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럼 가볼까 하고 가 보면은 이미 거기서 첫 번째 판은 돈을 대주죠. 두 번째 판은 돈을 대주죠. 첫 번째 판은 돈을 대준다. 요것도 예. 좀 주목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돈을 대주고 뭐 처음에는 몇천 원 안 되거든요. 돈을 대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근데 몇천 원밖에 안 내니까 네. 하다 보면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1,000원 넣었는데 5,000원 땄네? 느낌이 오죠. 네. 그럼 그 다음에 해볼래? 그럼 또 하고. 왜 한 서너 번 반복되면 중독을 시키는 겁니다. 마약 중독하고 똑같습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국민들한테 꼭 알려줘야 됩니다. 처음에 게임이나 채팅하듯이 와서 예. 돈을 대줘요. 그렇죠. 그거부터 의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돈을 대줄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 누구도. 5천 원이라도. 그리고 가까운 친구가 그러면 절대 끊어야 된다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네. 친구니까 친구가 한다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게 꼭 그 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게임 중독에 빠진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좀 불만 중에 하나가 이게 그룹으로 게임을 하게 한다면서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지면 나는 좀 왕따가 되는 따돌림 거죠. 되는 예. 거. 예. 그런 그렇습니다.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정말 나쁘다 이렇게 그 비난하는 부모님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심리를 이용하는 건가요? 사이버 도박 범죄자들이 그런 커뮤니티의 끈앞풀들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당연히 있죠. 아, 그래요. 그 지능적인 겁니다. 그 끈앞풀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중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 끈앞풀한테는 경제적인 보상을 좀 주겠네요. 그렇죠. 아마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진짜 요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도박 사범들 검거해 보면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네요. 청소년 도박범과 네. 청소년 중간책이 많은 겁니다. 청소년 도박을 직접 하는 청소년과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뛰어놓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하는 애들도 분명히 치료를 해야 되고 예. 중간책도 잡고 그 윗선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도박에 중독된 아이들은 중독되기 전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했으니까 봐줘.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되면은 머릿속에 이미 네. 보상 구조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저도 예전에 당구를 쳤는데 예. 당구 처음 친 분하면 머릿속에 당구장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아니 뭐 골프 처음 치면 눈 감으면 예, 예. 골프공만 떠다니고 당구 처음 치면 당구공만 보인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인도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보상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치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이버 도박에 많이 빠져드는데 얼마나 빠져드는지 피해 실태 같은 게 좀 파악이 됩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작년으로 통계가 나온 건 네. 위험군을 10,000에서 20,000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 10,000 몇천이고 고등학생이 20,000 조금, 그러니까 합쳐서 30,000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 문제는 절대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많다. 문제는 이게 확산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 채팅 이걸 이용해서 접근을 하니까 그 창으로. 그 창으로.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도박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부정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용돈 다 쓰고 예, 아버지의 계정을 카톡 계정이라는 계정에서 돈을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카드를 훔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거 훔치고 어머니 거 훔치고. 어머니 거 훔치고 거기서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몇백만 원이 날아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미 한 거야. 그럴 땐 감당 못하고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다른 범죄에 또 빠져드는, 그러니까요. 그 범죄가 마약 범죄에 빠져드는 이 악순환입니다. 이게. 마약 범죄. 도박이라는 게. 뭐 어디 술집 가서 일하러 간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있던 범죄성 청소년 범죄 핵심 고리입니다. 고리. 자, 불법 도박 확산 막기 위해선 사전 단속과 강력한 처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우선 선량한 시민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게 주의 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드릴 말씀은 도박이 하다 보니까 발을 들였어요. 이게 초기 단계든 중기 단계든 덫에서 빠져나오도록 이제 돕는 이게 사회 안전망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치료 어떤 게 있습니까? 치료 지금?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네. 치료 네트워크. 초기에 했던 청소년들은 치료 접근을 해야지 처벌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이미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경찰의 도박, 상습 도박, 사이버 도박을 전담하는 조직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사이버 도박은 이미 조직 범죄자들의 블루오션인데 이것을 접근하는 사람들은 너무 기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날아가고 있는데 기어 쫓아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돼야 된다. 치료와 검거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죠. 치료와 검거가 균형에 맞고 병행돼야 된다. 이런 병행돼야 말씀. 되고 검거는 수익자, 예, 조직 중심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초범들은 치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고 어쨌든 처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전 사회적인 혹은 학교에서나 이렇게 예. 좀 경각심을 주는 게 필요하고 맞습니다. 초범들은 치료, 그다음에 검거는 중간 이상 수계 예. 위주로 해가지고 근데 발처럼 쉽지 않은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이런 그래요? 어떤 사이버 도박의 수괴들이 무기징역 정도 받는 정도의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형량이 10년도 안 나옵니다. 뭐 한 3, 4년 해다 맙니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들은 수익이 수백억 수천억입니다. 네. 그런데 한 10년 안쪽 뭐 7, 8년 살다가 나오면은 이게 말이 안 돼. 균형이 안 맞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켰는데 고고 형량 살고 범죄 수익은 이미 빼돌려 놓고. 네.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1분 10초 이 정도 남았습니다. 불법 도박 등 사기 범죄는 날로 진화하는 데 맞춰서 경찰 대응도 더 전문화돼야 된다. 이런 주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경찰 대응, 어떤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까요? 케이스 대응이 돼야 됩니다. 사람 대응하면은 사람은 바꿔버립니다. 네. 즉 말하자면 바지 사장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 쫓아가면은 사실은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케이스 이런 형태의 범죄 조직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 조직 범죄로 케이스로 대응을 유형으로 대응. 아, 유형으로. 왜냐하면 이들이 이 유형을 카피해 갖고 여러 곳에 퍼뜨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 자체가 사실은 옛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도박꾼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도박꾼이 아닙니다. 이건 도박 조직입니다. 네. 옛날에 아기만 찾다가 지금 조직으로 되어냈는데 그걸 우리는 아직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꾼의 수계 잡는다면서 한 명 아무리 가봤자 예, 잡히는 게 아니라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펼쳐놓고 예, 네트워크를 장악해.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네. 범죄와의 전쟁하듯이 체계적으로 이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012년 어느 새벽 한 갓난아기가 흰색 베넷 저고리를 입은 채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빠와 엄마 곁이 아닌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세훈이.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세훈이는 행동과 발달에 이상을 보였는데요. 병원 진단 결과 지적장애 3급과 ADHD 판정을 받은 세훈이. 결국 특수아동시설로 자리를 옮겨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에는 불안정하지만 유독 운동할 때 밝아지는 세훈이의 모습을 본 선생님은 투포환을 권유했는데요. 그날부터 세훈이는 운동선수를 꿈꾸며 성실히 훈련에 임했고 결국 혼신의 노력 끝에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패럴림픽에도 참가해 또 한 번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하는 세훈이. 세훈이가 상처와 장애를 극복하고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1도로 평년보다 7도가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은 완도에서 나왔는데요. 의령과 더불어 35.2도를 기록했고요. 순창과 대전, 금산 등 곳곳에서 30도를 넘겼습니다. 수도권 등 전국 대다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게다가 일부 도심과
대부분의 해안, 제주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쪽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소나기 양은 5에서 20mm 가까이 되겠고 호남 지방 많은 곳은 최대 40mm 가까이 오겠습니다. 모레도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 이때는 최대 6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충청 이남으로는 천둥, 번개 동반해서 강한 소나기 오는 곳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 또 내일 새벽부터 강원과 충청 이남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수 있어서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제주에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기온 3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응급실 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등 235명을 추가 파견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6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는 정치권에서 보면은 민심을 짚어보고 민심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번 주 내내 추석 밥상에 올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펼칩니다. 마침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고 여야 지도부는 민심을 얻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당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뭐 좀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추석 의료 공백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대응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이제 한 목소리를 내서 여야 의정협의체 가동하려고 하는데 의사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뿐 아니라 2025학년도 증원도 백지화해야 2027년 증원부터는 뭐 논의할 수도 있다. 자, 당장 오늘부터 2025학년도 수시 전형
원서 접수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 이게 국민께서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좀 지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형식의 의료개혁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전공의들이 그 의료 현장을 떠나버리니까 막상 내가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굉장한 공포감 내지 불편함,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다른 쪽에서 전부 참여하더라도 의료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 의료인들이 어떤 요구도 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지에 대해서, 또는 뭐 예를 들어 2026년도는 늘리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시키든, 하여튼 의료인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떠난 분들도 의료인이고 그분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협의체에 의료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야 의정 협의체에 야당은 이제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면서도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어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된 데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의 책임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 복지부 장차관 경질, 뭐 민주당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장차관 경질하면 민주당이 테이블로 돌아올까요? 민주당은 사실 장차관 경질이야 뭐 언제 지금 당장 오늘 당장 경질하라는 의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추석 연휴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추석 연휴는 좀 넘기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의료인들이 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대부분은 결국은 국민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때도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여기에 그 대통령의 사과 또는 그 정부 강요의 그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건강에 대한 우려 또는 생명에 대한 우려와는 무관한 정치 공세로서 또 이 현재의 의료 개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활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은 참고 어느 정도 좀 안개가 거치고 나면 좀 그런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앞서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강력히 비난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 회동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사법 시스템 부정, 정치 선동으로 수사 재판에 이제 영향, 한마디로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 빌드업이다. 이 시각이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보다도 더한 문제라고 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 본인도 지금 재판 받으러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이미 불거져 나왔었고, 저는 그때도 최고위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 수사를 지금까지 왜 이렇게까지 미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지금 와서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혀내고 전 정권의 그 대통령께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또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강하게 요구를 해왔고, 그뿐만 아니라 전임 정권의 관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그
수사와 적폐 수사. 예, 적폐라느니 또는 국정농단이라느니 하면서 사실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운다고 많은 그 비난을 할 정도로 그런 그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이 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 마치 무슨 정치 보복이라느니 없는 죄 뒤집어 씌우기라느니 그 수하에 있는 분은 또 물어 뜯겠다느니 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권 일각에선 이런 그 볼멘소리 이런 지적도 나와요. 지금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하는 그 사건 말고 훨씬 더 100배 1000배 더 중한 사건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변증만 올린 거 아니냐 이런 뭐 주장입니다. 물론 주장이지만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뭐 원전 경제성, 그 주장을 서해 제가 공무원 했죠. 그 말씀하셨죠. 예.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지금 이 사건 이른바 타이스타 젯에 서모 씨 전 사위이던 서모 씨를 취업시키고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게 하고 그 이상직 전 의원은 사위 서모 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혹은요 이미 이상직 씨가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할 때부터 나왔던 일이고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건의 고발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전후 관계를 법적인 잣대로 평가를 받고 불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고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당장에 그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많은 공무원들 특히 뭐 고위직에 있는 수석비서관급들까지 나섰다는 정황으로 해서 많은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그 심증이 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는 의도는 오직 문재인 전 대통령 외에는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의 많은 부서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른바 경제민주화 정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면서 각종 경제 통계를 조작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치적인 배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을 거다.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그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에 대해서도 실무진들이 지금 처벌을 받고 있고 뭐 주택 그 관련된 통계 이것은 뭐 말도 못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해 공무원이 억울하게 그 마치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정황에 대해서 그것도 처벌을 받았는데 그 정치적인 효과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둔 일이거든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알든 모르든 이 사건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설사 몰랐다고 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 그 탈북민들을 백주 대낮에 눈을 가리고 사진 북한으로 그냥 강제 북송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간접 살인행위거든요. 이러한 많은 혐의가 있는데 그리고 뭐 또 보수 진영에서 많이 거론하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김정인 위원장에게 무슨 USB를 담아서 그 문서를 잔뜩 보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 밝혀라 국가기밀이 있는 거 아니냐 통째로 넘겨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수사를 받았나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차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재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두 사람 모두 교도소 가셔야 된다. 이건 발언 수위가 좀 높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예.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거 정말 황당무계한 계엄을 이야기하면서 계엄이 마치 현실화될 것처럼 마구 이야기하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또 이 두 분이 역시 교도소에 갈 뿐인 걸 아는가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고 계엄을 선포해서 무슨 척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른 사건으로요? 그렇죠. 계엄령을 선포해야 그 두 분을 척결 대상이 되나요? 그냥 사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정당하게 받고 재판을 받으면 저는 분명히 그 중형을 선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 이 대목에서 계엄 준비서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명확한 근거 내놔라. 공간 회동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내놔라 하는데 계엄 준비서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보통 계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분들이 근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내놓는 것이 무슨 충암고 출신 장성이 4명 있다. 또 어디서 만났다더라. 그것도 이른바 카더라 방송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신들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게 명백한데도 그런 식으로 우기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계엄령이라는 것은 정말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그것을 군정을 해야만이 질서 유지가 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도 국민의 재산을 소각하거나 강제 징발을 해야 될 때 발령하는 것인데 지금 이 우리나라에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데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11월 달에 이제 그 판결 선고를 받으면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나면 상당히 동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계엄 선포해서 이 나라 절단 낸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하자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계엄 맞토론 하자 나하고 하자 했다가 안 한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쁠 건 없죠.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무슨 광주 5.18 발언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광주 5.18 발언 내용이 그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해서 제가 반대한다 그렇게 주장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지금 반대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상태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거든요. 저는 사과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을 그렇게 가졌던 사실에 대해서.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사실 광주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분은 5.18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2000년이죠. 그 새천년 NHK 룸사롱이라는 데 가서 부적절하게 술 마시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5.18 정신에 대해서 사실 아주 모욕을 하고 더럽힌 분이죠. 근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계엄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주장을 하는 것도 가소롭고 또 내용이요. 무슨 국회의원들을 전부 현행범 체포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한다는 것도 저는 그 민주당에도 분명히 법조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별 대꾸를 하지 않는 게 너무나 가당찮은 이야기라서 대꾸를 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현행범 체포를 해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국회의원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데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 43명이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벌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 그 벌인다고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든 것이 좀 토론을 하면 좀 엄히 꾸짖을 텐데 또 그 토론에서는 자신이 없는지 저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제 정기국회에서 가장 뭐 핫하다 그럴까요? 뜨거운 감자는 해병대원 특검 법안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인데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불기소 결정 내리고 수사심의위도 불기소 건의. 자, 근데 이게 그 국민의 법 감정상 자, 검찰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끝이다 하기에는 좀 이게 좀 그렇지 않느냐. 좀 국민의 법 감정하고는 좀 안 맞는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귀결을 봐야 됩니까? 야당은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에도 보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잖아요. 네.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정말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공동체를 최소한 평온하게 지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규범이 법률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형사처벌은 또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이 원칙이고,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은 현행 법으로 처벌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반응했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현실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다, 처벌 규정이 없다, 또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해서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검사도 형사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수사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 또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외부인 검찰이 아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네. 또 판단을 했고, 이런 벌써 3번이나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검을 또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엮어서 처벌을 받도록 해보자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과연 제대로 된 주장인가, 정의관념에 맞는 거냐. 아무리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형 법정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뇨한 김민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 등과 번개만찬 가졌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초청 받으셨습니까? 아니 초대받지 못한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서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언제 불러주시거나. 기분 나쁘시죠는 질문을 해서 네, 제가 그래서 왜 자꾸 초대를 안 한 분한테 기분 나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안 돼서 문자로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네. 아니 전화가 계속 오니까 도저히 다 그리고 또 김종혁 최고위원은 네. 또 방송에 나가서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 안 받더라. 그래서 뉘앙스가 그 사람들은 간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도 이제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갔는데. 자,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네. 일단 이제 언론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이제 보는 언론이 일부 있냐 하면 네. 일단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 네. 장동혁 최고위원, 네. 김종혁 최고위원 네. 등이 이제 초대받지 못했으니까. 저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연결고리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중진 의원께서 어제 오후 4시경에 네. 대통령께 급히 연락을 해서 무슨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다. 아까 제가 말한 이뇨한 김민전 윤상현 의원 중에 중진 의원 한 명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예, 윤모 의원이요. 예, 그렇게 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일요일이고 하니 네. 그러면 한번 보자라고 해서 가볍게 만난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보도가 그렇게 되었던데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하면 대강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친한이냐 비한이냐? 그럼 저는 뭐냐? 저는 친한도 안 끼워주는 것 같고. 아니 어느 쪽이십니까 진짜? 전 독립군인 독립군이요?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해요. 이 질문하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그래서 예. 이것을 친한 뭐 이렇게 또는 초대받지 못하였으니까 저 좀 다른 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김민전 의원께서 가셨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기사는 보니까 이뇨한, 김민전, 윤상현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김민전 의원도 확실치 않아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사실. 그렇습니까? 네. 여하튼 좀 이렇게 그야말로 번개로 이루어진 거라 누구를 뭐 빼고 누군만 하고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중진 의원께서 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누구 같이 가겠다고 해서 그냥 그럼 같이 이야기를 좀 듣자 그렇게 해서 맞이한 것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네. 자, 아까 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뜨거운 감자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그 정치 분석가들은 한동훈 대표가 여당 자체 특검 법안 추진하면 당이 좀 분열할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이렇게 여론을 좀 당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까지도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안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말씀하셨던 특검법안을 추진할 의사가 아주 충분히 진정성 있게 갖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원들에게 크게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추진을 한다면이야 분열될 일이 없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당의 당론으로 발의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나 이런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주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당이 투톱 체제고 당헌 61조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당론 발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당론 발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열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최고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평소보다 정체가 심한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는 15km가량 막히고요. 기흥에서 수원, 신갈분기점에서 죽전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안산 부근에서 안산분기점까지 막히고요. 군포에서 동군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 진출로에서 천천히 가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동선 부근에서 부곡까지 어렵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안분기점 방면으로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사이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상황은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동호대교에서 성수 사이 4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구간 정체가 심해서 밀리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엔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렸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어느 때보다 자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오물풍선으로 화재까지 났어요. 네, 최근 이제 닷새 사이에 1,130여 개에 달하는 이 오물풍선이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많이 왔네요. 어제 오후 이제 경기도 파주의 한 제약회사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원인이 바로 오물풍선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이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창고 1통의 지붕이 이제 불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약 3시간 만에 불을 끄고서 확인을 해봤더니 지붕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던 거예요. 이번 화재는 이제 오물풍선 안에 있던 기폭 장치가 폭발하면서 이제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난 6월에도 이 불이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경기도 부천에서 이제 기폭 장치가 달린 풍선이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불이 난 다음에 트럭 타이어에 옮겨 붙으면서 이제 불이 번졌던 사고였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 오물풍선을 보낼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터지게끔 이 기폭 장치를 달아서 보낸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장치 자체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불이 나는 사례가 이제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도 역시 같은 원인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이날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약 8,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서울 경기 지역 다 통틀어서 오물풍선으로 입은 피해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자, 북한이 벌써 17번이나 오물풍선을 띄워보냈는데 그 사이 피해 액수가 1억 원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감 과정에서 이제 좀 자료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 8월 10일까지 집계된 이 서울 경기 지역 피해 액수만 1억 53만 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생한 피해 액수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액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파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전에 가장 큰 피해 규모를 피해가 발생했었던 게 지난 5월에 서울 영등포에서 이제 주차 중이던 차량 지붕이 파손되면서 발생했던 1,572만 원이 최대였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피해 사례도 다양한데요. 지난 6월에는 한 서울 종로의 한 주택 지붕이 오물풍선으로 파손돼서 1,500만 원 조금 안 되는 피해 발생하기도 했고요. 서울 정동길의 식당에 이제 슬레이트 지붕에 오물풍선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사실 없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지라 이걸 공격으로 봐야 될지 단순한 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부터 다 규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이제 이렇게 막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피해 주민들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앞서서 이 법령 개정 전에라도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당장은 좀 보상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 오물풍선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 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서울에 사신다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서울시가 좀 전방위적으로 이 관련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민방위 담당관을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피해가 확인되면 원상 복구 비용이나 치료비를 실비로 보상을 해줍니다. 지금은 보상을 위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예비비로 좀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안내가 좀 미비한데 경찰이나 구청, 주민센터 등으로 이제 피해를 신고하면 보상 절차가 개시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자체로 연락했더니 메일로 신고서를 보내주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이제 자차 담보라고 하는 자기 차량 손해 담보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나중에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피해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오물풍선으로 신체를 다쳤다? 그럼 요즘은 이제 이 지자체별로 이 시민 안전보험을 잘 들어놓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걸로 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 같은 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도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모집이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이제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 수시 모집 인원이 27만 1,481명. 그러니까 이게 총 모집 인원 80%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내년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 10명 중에 8명은 수시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수시 모집을 통해서 이제 증원된 의대 입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7월에 이미 재외국민 전형으로 의대 입시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인원이 너무 적었으니까 사실상 지금부터 정말 본격적인 이 의대 증원 모집 규모대로 이제 지원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국 39개 의대에서 이번 수시 모집을 통해서 3,118명 선발할 예정인데 전체 모집 인원의 한 67%, 68%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의대 수시 정시 포함한 인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제 5명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수시 모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비수도권의 의대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 지역 인재
특정 이제 이 전형을 좀 노리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수시 모집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 인재 선발을 확대하자는 게 이번 이제 사실 증원의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거의 이 수시 전체 모집 인원 절반을 이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수시로 뽑는 게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방 의대로 지역 인재 전형 노린다. 그럼 이번 수시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수시 모집까지 시작됐으니까 의료계가 요구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다시 뒤로 돌아가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뭐 여야 정부 뭐 의료계가 한 자리 모여서 다시 이제 뭐 사자 좀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진척이 안 되는 게 결국엔 의료계가 2025학년도 증원도 백지화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경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네네. 사실 이제 수시 모집 시작됐습니다만 여전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모두가 인정한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백지화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으로 보면 교육부 장관이 천재지변 같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이 백지화 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가령 일단 이제 복지부가 의대 총정원 다시 정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 다시 재배정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육협회가 다시 심의해서 대학들의 이제 요거 통보하면 대학들 전형 이제 변경 계획안 다시 수립해야 되고 심의 또 해야 되고 그럼 다시 또 모집 요강 또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수능까지 2달이 남은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학생들의 이 혼란도 너무나 커질 수밖에 없고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 네. 네. 그리고 이제 혹여라도 정부가 이제 의료계에 이제 백기를 들고 혹시라도 이제 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다. 그럼 학생들도 사실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이 법원을 통해서 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 과정이 정말 뭐 어떤 시나리오를 살펴봐도 혼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학생들이 이제 그대로 그냥 입시 준비하면 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본안 소송에서 이게 백지화되는 걸로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그땐 정말 이걸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사실상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요. 자, 마지막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안젤라 게오르기우가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게오르기우의 공연 도중에 파행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안젤라 게오르기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20세기 대표하는 이 소프라노라고 하면은 이 마리아 칼라스 이야기를 많이 네네.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마리아 칼라스를 잇는 최고의 오페라 디바를 꼽자면 이 게오르기우를 꼽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 내한 공연의 의미도 상당히 컸고 한 몇 년생쯤 돼요? 1965년생입니다. 65년생. 네. 네. 그런데 이 특히나 게오르기우가 가장 유명한 작품이 토스카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푸치니 서거 100주년 맞아서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모았던 공연인데 이번 달 이제 5일, 8일 2번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연이었던 어제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요. 뭐였냐면 이제 공연 중에 이제 이 게오르기우 상대 배우인 테너 김재영이 대표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을 불렀는데 이 객석 호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너무 훌륭한 이 무대를 선보여서 이 지휘자가 이제 그때 즉흥적으로 한 번 더 부를 수 있게 이제 연주를 이어가니까 이제 테너 김재영이 이제 앙코르 곡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무대에 있지도 않았던 게오르기우가 갑자기 무대에 난입을 해서는 이제 불만을 막 표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스처를 취하면서 막 이제 손을 막 가리키면서 시간이 가고 있다. 멈춰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를 보내다
그런데도 계속 뒤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이게. 맞습니다. 객석에 정말 보이는 무대에 등장을 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앙코르 곡이 끝나고 나니까 지휘자에게 다가가서 음악을 멈춰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건 독주회가 아니라 오페라다. 나를 존중해라라고 청중을 향해서까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공연을 진행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커튼콜, 오페라에서 커튼콜 너무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이제 이 무대를 빛냈던 배우들이 모두 이제 등장해서 객석과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렇죠. 이제 인사도 하고. 네, 자리인데 끝까지 이제 계속 이제 이 주인공 디바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계속 안 나오다가 끝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부 관객들도 상당히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당히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야유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게오르기가 바로 그냥 퇴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게오르기우 공연이라서 이제 입장료도 꽤 됐을 것 같은데 관객들로서는 이제 황당했겠어요. 네, 최고 뭐 티켓 가격 20만 원인데 일부 관객들은 환불까지 좀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게 일부에서는 앙코르 한 거 자체가 사실 이거 오페라 공연인데 상대 배우에 대해서 좀 신뢰를 범한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사실 앙코르가 흔치 않아서 그렇지 가능한 일이고요. 이탈리아 오페라 무대에서도 왕왕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게오르기의 이번 행동은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추석도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은 추석을 앞둔 물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은 사과랑 한우값이 좀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오른 것과 있고 내린 것이 있는데 먼저 좀 오른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 한 4.2% 떨어졌는데 이게 근데 금사과는 여전하죠. 평년과 비교해서는 이제는 41%나 이제 오른 상태인데 네. 제가 앞으로 이제 중도매 가격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평균 가격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텐데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죠.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중도매 가격은요. 네. 이게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소매 상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실수요자들도 와서 또 도매 가격으로 사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판매하는 가격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정부 할인 지원이나 마트별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가격을 우리가 중도매 가격으로 얘기하고요. 평균 가격은 이제는 3년 평균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중도매 가격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4.2%가 하락을 했지만 평년과 비교해서는 41%로 올랐고요. 배 같은 경우에도 중도매 가격 보면 1년 전보다 비교해서 8.3% 상승했고 평년 대비로는 이제 21% 상승한 상태입니다. 네. 돼지고기도 올랐어요. 작년 대비해서 7.8%, 계란도 올랐는데요. 4.5% 올랐습니다. 그러면 오른 게 있으면 떨어진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우 도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4.5% 하락했고요. 닭고기 이제 도매 가격도 22%나 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트 보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류가 좀 떨어졌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굴비가 변수다. 네. 올해는 굴비 사오지 마라. 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수산물 가격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올랐던 게 조기
오징어, 멸치 이 가격이 좀 올랐는데요. 일단 조기 같은 경우가 냉동이 있습니다. 냉동 소매 가격 봤더니 작년과 평년 대비해서 33%는 올랐고요. 굴비 있죠. 이제 조기 말린 거 굴비 같은 경우가 이제는 전년과 또 평년보다 한 64%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죠. 야 굴비 사오지 마, 조기 사오지 마 해서 크게 올랐는데 그러한 이유는 아마 다 예상이 되실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남획이 되고 있거든요.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 이게 어군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씨가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어획량을 봤더니 지금 보니까 2020년에 4만 한 1,000톤 정도 이렇게 어획량이 나왔는데 지난해는 1만 5천 톤 정도밖에. 그러니까 거의 뭐 3만 톤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어획량이. 어떤 수산물이요? 조기 말씀입니다. 조기. 예. 조기 어획량이 그렇게 크게 이제 감소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크게 가격이 뛰고 있는 부분이고 오징어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1년과 평년과 비교해서 보면은 한 33% 정도 이게 좀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오징어 가격도 좀 크게 오른 상태고 마른 멸치도 올랐어요. 이게 한 1.1%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기와 오징어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뛴 상태라서 아마 추석 명절 보내실 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어획량이 너무 적으니까 수산물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차례상 차림비는 얼마나 오르는지 이것도 또 궁금해요. 네, 올해 평균 이제 보면은요 4인 가족 기준입니다. 20만 9,094원 정도. 지난해보다 한 1.6% 더 드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 조사는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비용 조사를 한 결과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가격이 올랐던 게 크게 오른 게 배추와 이제 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배추 많이 음식할 때 쓰이시잖아요. 이게 1년 전보다 94%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김치가 금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이제 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평년과 비교해서 한 58%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무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이유는 다 또 예상이 되시죠? 폭염. 폭염 때문에 열대야 때문에 작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좀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평론가님 보시기에 장을 좀 싸게 보는 팁도 있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그 장 싸게 보는 팁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전통시장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많은 언론을 통해서 어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이제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가 한 19만 원 정도 들고요.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21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평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시장 가시면 좋은데 근데 전통시장에서 또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누리 상품권 다 아실 겁니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상품권 인데 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이제 농축수산물 사면 2만 원, 그다음에 수산물 2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통시장에 근처에 있다 하시면은 온누리 상품권 하는 전통시장인지 이 환급 행사를 하는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확인하시고 가셔서 이런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상차림 비용도 그렇지만 또 만만치 않은 게 선물 비용입니다. 10명 중 8명은 그래도 추석 선물을 산다 이렇게 어떤 설문조사에서 답도 했고요. 자 평론가님 요즘 새로운 선물 트렌드 같은 거 있습니까? 짠물 소비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거를 굉장히 많이 찾으시거든요. 당연히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를 해야 이게 짠물 소비고 가성비가 좋을까 본다 했더니 또 받은 사람이 이 정도면 좀 선물 갖다는 것까지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은요, 마트들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3만 원 미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금액 같잖아요. 근데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3만 원 미만의 가성비 선물 세트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령대별로 좀 다른데 일단 선한 선물이 있어요. 보통 1위가 전 연령 다 포함해서 과일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고요. 과일. 그다음에 30대 같은 경우는 고기류.
그다음에 40대 이상은 역시나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건강기능식품 많이 찾으시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많은 뭐 과일도 많이 찾지만은 주류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20대가 주류를?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전통주가요 사실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대들이 전통주를 좀 많이 찾고 있는 부분도 이제 눈에 띄고 그래서 이제 마트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령대별로 통해서 주류 선물 세트도 이번에 또 내놨습니다. 전통주. 그래서 이런 것도 과거와 좀 다른 추석 명절이 선물 세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000원에서 30,000원대 실속 네. 그 선물들을 많이 산다. 뭐 그런 데는 뭐 김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조그만 모아놓은 과일 같은 것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자, 고물가 시대긴 해도 선물을 이제 해야겠다 싶으면 네. 요런 그 아까는 이제 요런 선물들이 있다. 가성비 좋은 거였는데 가성비 좋은 선물을 구입하는 방법. 네. 또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정보 할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정보 할인이요? 네, 네네. 우리가 소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소프라이즈. 이게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소프라이즈라고 그래갖고 한마디로 이제 한우를 반값에 살 수 있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13일까지 전국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정부에서 이제 좀 비용을 부담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농협경제지주와 전국 한우협회 그다음에 한우자조금에서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서 13일까지 소프라이즈 이제는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이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장별로 이게 일정이 다릅니다. 저도 사실 이거 사려고 네. 주말에 매장에 갔었는데 마트에 갔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는 이제 매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우 협회에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네. 그 매장별로 일정이 나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가시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놀라운 한우 세일 서프라이즈 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일 간편하고 또 이제 동시에 제일 부담도 될 수 있는 게 용돈인데. 맞습니다. 자, 조카들한테 용돈 주면서 한마디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어떤 조언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네. 돈의 이제 3가지 용도를 설명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용돈을 이렇게 조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등분해서 하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하나는 저축을 하고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데 기부한다. 그래서 돈의 용도가 3가지거든요. 필요할 때 쓰는 거니까 소비의 목적이죠. 그다음에 이걸 저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부하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를 말을 하면서 되게 원론적인 내용이지만은 네. 조카한테 이제 교육적 목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좋겠고 예. 요거는 이제 교육적인 내용이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서 본다 그러면 일회성을 강조하는 것도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번 추석은 특별히 준비한 거야라고 이게 일회성을 좀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추석 다가오면은 명절 다가오면 용돈 주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아, 그 설 때는 안 줘도 된다. 그렇죠. 이제 일회성을 강조하면 연속적으로 줄 기대치는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대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에만 특별히 주는 거야 이렇게 일회성을 강조해서 주는 것도 뭐 현실적으로 본다고 요즘에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이제 네. 용돈 주는 게 불편해서 힘들어서 아예 명절을 안 세시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게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뭐 일회성 강조하는 용돈. 이번에는 저 삼촌이 정말 크게 힘들인 거다. 네, 그래서 자, 이번만 주는 거야. 뭐 이런 그것도 식으로 하나의 하는 팁이 것도. 될 수 있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필요한 거 사고 저축하고 맞습니다. 기부하고 맞습니다. 3가지 어떤 네. 경제 관념도 심어 주는 거네요. 자, 명절 때 한시적으로 이제 김영란법이 완화가 됩니다. 뭐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지 이게 소비 심리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지금 서베이 조사를 정부가 했는데 이게 네. 이번에 이제는 개정이 됐습니다. 김영란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소비에 미치는 영향 조사해 봤더니 이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더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는 건 그거죠. 이제 추석 명절 때 이런 농수산물 같은 경우 이 가격 상한을 20만에서 30만 원 올렸거든요. 저는 이거에 공감을 해요.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이제는 농어촌 도와주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공감을 하는데 식사비가 3만에서 5만 원 상향됐어요. 같이. 그래서 저는 굳이 5만 원짜리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은 뭐 일본에 같이 개정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저는 김영란법은 불변의 영역으로 좀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수정하게 되면 예. 또 다음에 또 수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게 쪼서 금액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도 여의도에 있지만은 굳이 물론 3만 원 이하가 굉장히 없죠 요즘에 뭐 여의도 고급 식당 가면 없는데 그래도 굳이 뭐 공무원들이 5만 원짜리 이상을 뭐 5만 원짜리를 먹어야 되나? 이렇게 접대를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먹는 건 상관없는데 접대를 굳이 받아야 되나는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소비 활성화 이런 부분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소비 활성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농산물 20만에서 30만 원 올랐던 거는 저는 분명히 그거는 이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거는 농어촌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제는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물가 지표는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 피부로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왜 그렇죠? 현실이죠. 왜냐하면 이게 물가 상승률이 8월 달에 2% 상승률 나왔거든요. 이게 목표치입니다. 한국은행의 목표치 2% 나와서 이제는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상승률이 안정적인 거지 물가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오르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과 대비입니다. 항상. 그러면 작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사실 올해 들어와서 8월 달 기준으로 2% 오른 거라서 낮은 물가는 아니다. 낮은 물가는 아니죠. 절대. 그래서 작년에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률이 둔화됐을 뿐이지 물가 자체는 지금 굉장히 고물가 상태는 맞고요. 또 한 가지 이제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이 못 쫓아가는 거죠. 월급 인상률이.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많은 이제 봉급쟁이라든지 근로소득자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질 임금을 따져보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만히 앉아도 손해보는 지금 마이너스 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물가에 대한 압박이 좀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뉴스 보시면 뭐 수출도 잘 된다, 경상수지 3개월 흑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실물경제로 시간상 좀 걸리거든요. 실물경제 오기까지. 그래서 좀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해서 조금 이제 사회에 환원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1분 이내로 남았는데 정부가 물가 대응 어떻게 하는지 추석 이후 물가 동향까지도 짤막하게 전망해 주세요. 8월 물가 같은 경우가 사실 어느 정도 안정이 됐던 이유가 유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긴 올랐어도 그래도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문제가 사실 이제 기저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기름값이 안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기름값이 어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떨어졌었거든요. 하반기에는. 그러면 반대의 기저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물가가 조금 소폭 오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 기상 여건 이런 거를 보고 가는데 일단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조적인 흐름은 둔화세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주행으로 사랑받았던 이 노래 이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다고 합니다. 천체 물리학의 개념으로 이별을 노래한 곡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생각이